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잠깐 쉬고 왔고요. 예, 이거 2주에 나눠서 업로드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어디로 갈 것인가까지 네. 이전에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타이탄이라는 토성의 위성으로 가면은 현재까지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인류가 가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왜라는 문제는 일단은 넘어갈게요. 왜 거기를 가야 되느냐? 를 말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니까 그거는 왜라는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어디를 꼭 가야 한다면 어디를 가야 하느냐를 얘기할 때는 그나마 타이탄이다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타이탄으로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남죠. 어떻게 가야 하느냐. 가장 현재의 큰 기술로 문제. 갈 수는 있겠죠. 보통 기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발사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발사체를 좋은 걸 만들어서 뭐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인류가 가는 문제잖아요. 그쵸. 인류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간의 건강.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 인간이 건강하게 갈 수 있을까? 사람은 중력을 기반으로 여태까지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중력이 없는 곳에서 과연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책에서도 어떤 실험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을 발을 조금 높게 눕혀두고 실험 테스트를 했는데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나타났잖아요. 어지러움증도 느끼고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데 아예 중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화성을 간다고 해도 지금 기술로는 한 500일 정도의 프로젝트를 잡아야 된다고 해요. 달까지 가는 프로젝트는 한 12일의 프로젝트라서 중력의 문제를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달까지 가는 데는 아니, 화성까지만 해도 한 500일. 500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탄을 가려고 하면은 이제 일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가 돼요. 카시니 하이언스호가 97년에 출발을 해서 2004년에 토성 궤도에 들어갔거든요. 약 7년. 왕복도 아니고 편도로만 현재 기술로는 약 7년. 7년 동안 가야 돼요. 7년 그럼 동안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 상태로 과연 건강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죠. 일단은 그 골밀도가 낮아지고 뭐 이런 문제도 네. 있고요. 그리고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현재 우주 비행사들을 보면은 네. 시신경이 부어오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만약에 그 우주를 날아가다가 눈에 문제가 생긴다. 뭐 안전한 우주 비행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되죠. 그건 한 사람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인공 중력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공 중력을 만드는 문제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는 우주로 날아가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인공 중력은 원심 분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양쪽 끝으로 네. 중력이 네. 밀려나가는 그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중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인공 중력을 만드는 거는 대부분 공중에서 우주선이 빙빙빙빙 돌면서 날아가는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그 문제는 그 정도 크기의 우주선을 발사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원심 돌아도 물리기를 네. 작게 만들면은 사람이 다리 쪽하고 머리 쪽하고 중력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의 반경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반경을 갖춰야 되는 우주선을 어떻게 발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모양 그대로 발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우주 정거장으로 조금씩 발사를 해서 거기서 조립을 한다. 그것도 엄청난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쵸. 중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도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가 되는데
중력은 어떻게 해결? 인터스텔라에도 나오죠. 그 마지막에 보면은 네. 거대한 지구를 탈출하는 우주선이 나오는데 거기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우주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빙빙빙. 예, 봤어요. 아래서 위를 보면 위에 사람의 머리가 보이는. 예. 그게 인공 중력을 만들기 그것 때문에. 위해서는 그렇게 빙빙빙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주로 쏘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일단 거대한 문제. 그쵸. 건강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거대한 문제가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입자, 중이 이제 무거울 네. 중이거든요. 우주에서는 항상 방사능이 있어요. 우주 방사능이 있는데 그 중입자라는 거는 초신성이 만들어지면서 발사가 되는 방사능. 방사능이라는 게 이제 말이 방사능이지 어떤 입자들이 날라오는 거거든요. 초신성이 그 폭발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핵들이 서로 뭉쳐요. 원자들이 서로 뭉치게 되면서 뭐 그런 거 많이 배웠죠. 수소가 합쳐지면 네. 헬륨이 되고 뭐 헬륨이 네. 합쳐지면 뭐 베릴륨이 되고 베릴륨이 뭐 모이면서 뭐 탄소가 되고 뭐 이런 게 쭉 하는데 그 중력 정도의 힘으로는 최대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 철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서 그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도 훨씬 만들어지고. 결합이 되고. 근데 그런 입자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한테 그런 입자들이 와서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지구에서 발사되는 뭐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방사능에만 노출이 돼도 어떤 피폭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쵸. 암이 걸린다든가 백혈병이 걸린다든가.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입자들을 맞아가면서 우리가 7년 동안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지구는 일단은 지구 네. 자체적으로 있는 자기장이 그런 입자들을 다 우주 밖으로 날려보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런 입자들의 충격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지구 대기권에는 물이 있잖아요. 네. 수증기 형태의 물이 상당히 두껍게 그쵸. 대기권에 있는데 이런 입자들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방어방이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입자를 막으려면은 두꺼운 물로 된 주위에 구름을 두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한 여기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뭐 한 주변에 10m 정도의 두께? 예, 물이 있으면 된다. 우주선이 그냥 그러니까 지구를 그냥 통째로 들고 날아가는 게 낫겠는데요. 10m 정도의 물, 1m, 1평방미터의 물이 1톤이에요. 그럼 10m면 불가능이죠. 그런 그렇게 주위에 중입자를 띄우고 다 막을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뭐 다른 성분으로도 막을 수야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잘 막는 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건강 문제를 최우선으로 했을 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또 생각해낸 게 지구가 자기장이 막아주잖아요. 그럼 그래서 자기장을 우주선 앞에다가 자기장을 발생하는 장치를 달고 날아간다. 근데 그 자기장 발생 장치도 매우 가벼워야 하고 그러네요. 그 자기장 장치에도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럼 연료가 또 엄청나게 더 소모가 되고 현재 기술로는 역시 불가능. 쉽지 않다. 매우 얇은 어떤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어떤 기술은 개발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오래 가서 힘들 거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는 뭐 심리적 문제나 이런 네. 문제도 사실 많이 다뤄요. 있기는 있겠지만 육체적 사실 심리적인 거는 뭐 어떻게 뭐 극복을 하든 뭐 정신과 의사를 두든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체적인 문제는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중입자가 어떤 증거 같은 게 되는 게 아까도 시력을 얘기했는데 우주 비행사들이 번쩍하는 걸 본다고 해요. 아무 불빛이 없는데
그게 눈앞에서 뭐가 터지는 것 같은. 시신경 쪽으로 중입자들이 통과할 때 번쩍하는 빛 같은 거를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짧게 갔다 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우주정거장에는 몇 개월씩 네. 가 있잖아요, 우주인들이. 그래서 6개월 이상은 거기서도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요. 6개월도 곤란한데 7년을 7년을 가려고 하면 그냥 멈춰 있는 정거장 내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별로 안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 같은 걸 고안을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그러면은 빨리 가면 되지 않느냐. 빨리 가면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일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 있는 우리의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태워서 가는 걸로는 네. 그 무게나 네. 이런 걸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쵸. 우주는 근데 무중력 상태고 저항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속만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으면은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있고, 근데 에너지를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우주 자체에서 입자를 수집을 해서 그 입자를 뒤로 뿜어내는 에너지를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는 그죠? 말씀이신 거네요. Q 드라이브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우주 내에도 가장 흔한 원소가 수소이기 때문에 수소 입자를 포집을 해서 그거를 뒤쪽으로 내뿜으면은 가속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론도 있고요. 근데 우주에 수소가 아무리 흔하다고 해도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은 상당히 그게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뒤로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수소를 포집하려고 하면은 거의 뭐 축구장 크기의 안테나 같은 걸 달고 다녀야 된다고. 그러면 또 무게와 연료의 문제가 또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양자 드라이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는데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입자는 무에서 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은 그거 불가능한데 네. 양자에서는 확률이 0이라는 게 없고 실제로 양자 쪽에서는 왠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입자를 포집해서 날아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책의 후반부에 가면은 그런 뭐 워프 이동 이게 사실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인터스텔라에서나 나오는 아무리 사람이 빨리 가더라도 빛보다 빨리 갈 수 없다. 없잖아요. 네. 예, 그 이론이 나오는데 워프 이론에 의하면은 사람은 아니면은 어떤 물체는 빛보다 빨리 갈 수 없지만 공간은 빛보다 빨리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뒤쪽에 하면 상당히 심오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매우 어려운 위험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 책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거 코스모스에서 찾아본 건데 되게 재밌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주를 여행하는 재밌는 방법. 이게 실제로 연구를 했었다는 거라고 해요. 오리온 계획이라고 하는데 가능하다고도 하고요. 이거는 우주에서 수소폭탄을 폭발시켜갖고 그 반작용으로 우주선이 전진하게끔. 사실 아까 전에 그 수소를 모아서 얘기하실 때 그럼 수소폭탄으로 해서 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엄청난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 방사능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중단이 됐다 그래요, 이 프로젝트가. 방사능 때문에요? 아니 이거는 우주 공간에서 핵폭발 금지 조약 그게 체결되면서 어떤 무기이기 때문에 그쵸. 우주에서 이런 실험이나 모든 것이 금지되어서 이 계획은 취소되었다고 해요. 가능성은 있는 계획이지만. 아니 카트리나 그 아까 그
중립자 때문에 뭐 방사능이 문제가 되는데 뒤에다가 방사능을 더 터트리면은 건강하게는 못 가지 않을까요? 빨리는 갈 수 있어도. 계획 이론상 네. 이 계획에 의하면은 빛의 속도의 한 10분의 1 정도까지 오. 속도로 여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은 빛의 속도의 10분의 1이면은 우리가 몇 광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우리는 이제 1광년만 돼도 사실 도달할 수가 없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1광년은 빛이 1년이 가는 건데 1광년을 가는데 빛의 속도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년이면은 불가능한 곳에도 도달할 수가 있는 속도인 거죠. 그러니까 태양계 내는 이 정도의 속도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그쵸. 움직일 수 있는 속도가 되는데 물론 그 안에서 이제 물리적인 문제를 또 감안을 해야죠.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시간이 느려지고 아, 참. 길이가 짧아지고 이제 상대성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대성의 세계 속에서 인간이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약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기에는. 그렇죠. 관찰 시점과 본인의 시점이 전혀 예, 완전 바뀌는 다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예. 문제가 또 생기게 되니까 아주 빨라지는 것도 이제 곤란해지죠. 이제 우주에 여행한다는 거는 엄청난 모험과 불가능을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건강 문제는 차치하고 인간으로서 도착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될 것 같은 내용까지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건강 문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이 가면은 무엇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 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 그냥 거기에 갔다 오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뭔가를 재배를 해서 먹거나. 재배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거기까지 가는데 싣고 갈 식량의 아, 7년. 무게를 과연 1인당 몇 톤의 식량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러네. 7년이니까. 그렇죠. 그런 몇 톤의 무게를 쏘아 올리는 것 자체가 다시 또 문제가 되고 그래도 혼자 가지는 못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다고 해요. 그쵸. 7년이면은 통조림도 썩을 것 같은데. 무슨 가로나 건조식품만 갖고 예. 몇 년을 살아야 되면 이제 문화적인으로 견디기가 힘들어지고 예. 지금 우주정거장에는 수백 가지 음식이 있다 그래요. 튜브형이든 무슨 데워 먹는 형이든 그런 수백 가지 음식으로 우주인들을 먹는다고 하는데 이제 몇 년간의 여행을 버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걸로. 그리고 지구에서 이제 실험했던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 책에서는 바이오스피어 2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책에서도 언급되는 이야기인데 바이오스피어라는 게 여기서 바이오스피어 2라는 어떤 공간을 만들었어요. 실험을 위해서. 그 안에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인간도 있고 그래서 인간 8명의 지원자를 받아갖고 그 바이오스피어 2라는 공간 안에서 아예 자급자족을 해봐라. 근데 산소까지도 자급자족이 되도록 네. 식물이 있으니까 아. 식물을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산소로 살고 거기서 재배하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서 왜 이곳이 바이오스피어 2냐면은 바이오스피어 1은 지구고 이곳은 바이오스피어 거기가 2다. 근데 이 실험마저도 실패를 했거든요. 지구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실험 자체도 실패를 했어요. 인간이 그 안에서 살기에는 공기가 너무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했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기가 희박해져서 공기를 주입을 해줬어야 됐고 그러니까 산소, 그 식물이 내뿜는 산소로는 커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식물이 내뿜는 산소 갖고는 그걸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했다고 해요. 거의 하루 종일 오로지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을 했는데도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나 굶주려서 몸무게가 20kg, 30kg씩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실험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구 내에서도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우주에서 과연 무엇인가 자급자족한 것을 키울 수 있겠느냐? 마션에서 보면 감자를 키우잖아요. 뭐 단기간에는 뭐 영하니까 또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 광합성의 효율이라는 게 엄청나게 낮다고 해요. 네. 그 태양빛의 1%만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식물들이 그 1%만 그 당으로 생산을 해갖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은 타이탄이잖아요. 거기서는 햇빛이 여기보다 엄청나게 없죠. 적게 네. 들죠. 그래서 이 식물도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게 지금의 식물 재배법으로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지금보다 한 2배, 3배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2배, 근데 2배, 3배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1%니까 2%에서 3% 정도 효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구랑 그러니까 지구랑 타이탄은 또 엄청나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 2% 3% 올라갔다고 커버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은 12%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요. 12%까지 올릴 수 있고 또 특히 조류라고 하죠. 곰팡이류, 조류, 네. 뭐 이런 조류들이 그런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서 조류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면은 그래 그나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바다에 떠도는 어떤 그 조류들. 그러나 문제는 문화적인 것. 네. 일단은 뭐 네. 고기를 못 먹는다 이것보다도 조류로 여태까지 식량을 만들려고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다 실패를 했다 그래요. 먹기 싫을 너무 것 맛이 같아. 없어서. 그 녹조라떼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얼마나 맛이 없었냐면은 사료를 만들었는데 사료를 안 먹었대요. 누가요? 동물들이. 그 정도면 정말 맛없는 건데. 동물들이 그 맛을 느끼냐 안 느끼냐도 확실치 않았는데 동물마저 안 먹었으면 사실 인간이 먹게 만든다는 게 쉽지 않죠. 밥 먹는 게 고통이 되겠는데요. 그런 걸로 식사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는 어떤 가능성을 계속 또 제시를 해주고 있죠. 또 어떻게든 맛있는 걸 만들 거다. 사실 그러니까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문제가 이제 만약에 네. 이런 과학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해서 지구가 또 살 수 없는 곳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 이 책에서는 일단은 로봇을 먼저 보내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봇을 보내서 어떤 환경을 로봇들이 만들게 하고 로봇들은 어떤 물리적인 이런 제약이 별로 없으니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서 일단은 보내서 그 로봇들이 거기서 환경을 만들고 있는 동안 인간은 과학을 발달을 시키고 그 로봇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어떤 정교한 로봇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환경이 어떨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텐시크리디라는 로봇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텐시크리디도 한번 이건 인터넷이나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되게 재밌을 거예요. 텐시크리디가 어떤 거냐면은 막대기 몇 개에다가 줄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로봇. 네. 로봇인데 막대기 몇 개에다 줄을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 환경에 따라서 단순하기 때문에 고장도 안 나고 모양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줄을 당기고 늘리고 하면서 약간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그 실험 테스트를 보면은 인공지능을 이 로봇에다가 주면은 얘네들이 어떤 환경에서 굴러가기도 해요. 알아서 굴러가면서 이동도 하고 높은 곳이 있으면 또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다리처럼 그것들이 당겼다 늘렸다 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로봇 맞아요. 같네요. 타스. 네. 그게 여기서 아마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진짜 좀 뭐라 해야 되지? 생소한 디자인의 로봇이었잖아요. 네. 사실 보통 다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데 그쵸, 인간형 로봇이 아니라 그 네. 네모나게 생긴 게 과연 무엇을 할 수 이렇게 있을까? 젓가락같이 움직이는데 네. 근데 그렇게 단순한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을 해가면서 음, 거기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타스 보면은 네. 그 인터스텔라에서 거대한 파도가 치는 예, 그 행성에서 물 예, 행성, 뭘 예, 사람 구하러 예, 갈 때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그거를 아마 확실히. 상상하시면은 텐시크리디라는 형태의 로봇이 이해가 될 거예요. 얘는 끈하고 막대기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우주에서 착륙을 안 하고 거기서 바로 이제 궤도 내에서 떨어뜨리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약간 이렇게 버리는. 화성 우주 탐사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퀴로 예, 움직이잖아요. 큐리오시티나 이런 거면 예. 바퀴로 움직이는데 그런 바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쵸. 어디를 잘 못 올라가거나 네, 만약에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기 힘들고 힘들고. 파인 데에 들어가도 나오기 힘들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로봇도 보내서 환경도 만들었다. 과연 누가 갈 것이냐? 지구가 못 살게 돼서 이주를 한다고 한다면은 전 지구 인류가 한꺼번에 이주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돈 많은 사람들부터 가지 않을까요? 아마 선발대를 만들 텐데 네. 선발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먼저 가서 파이오니어가 돼서 그쪽에서 어떤 식민지를 건설을 해야 될 텐데 그쵸. 누구를 보낼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마 인류한테 만약에 모든 네. 것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닥칠 거다라는 걸 이 사람은 이 저자는 예견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0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낼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은 뭐 건설업자를 보낼 것이고 식물학자 네. 마션처럼 식물학자를 보낼 테고 이런 여러 명이 가는데 그런 100명 안에 과연 그렇다면은 예술가는 음,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운동선수는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취미 생활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실질적으로 의식주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선발대에서는 밀릴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그리고 또 인간이라고 하면 후손을 만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신체가 건강한 사람 위주로 보낼 거라는 거죠. 신체가 건강하다라는 건 기준을 그러면 인간이 또 어떻게 정할 거느냐? 여기서는 그런 질문을 하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스티븐 호킹은 갈 수 없는 거냐? 그런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는 과학자도 어떤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갈 수가 없는 거냐? 이런 또 인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생각할 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우주 과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나 어떻게 우리가 우주로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은 인간이란 과연 무엇이냐 결국은 그런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100명의 인간을 뽑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는 인간이 아닌 것인가. 재미있는 상상이기도 하고 좀 우울한데요. 책이 보면은 두 가지 파트로 돼 있어요. 책이 현재 있는 과학과 현재 있는 현상들을 다루는 파트가 있고 또 저자가 미래라고 해놓는 파트가 있거든요. 이 파트들을 보면은 이제 저자가 상상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조금 아까 저희는 이제 우주를 개발할 때 많은 문제점과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이야기만 들으면 우주를 가지 말라는 거냐 이럴 것 같은데 이 저자는 그거를 극복하는 여러 과학적인 방법 그거를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저희는 현재 나와 있는 상황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뿐이고 미래의 과학은 이 책을 독자들이 직접 보면서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고 아니라면 독자가 상상하는 바와 이 저자가 상상하는 바는 전혀 다를 테니까 저희가 이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마 미래에 대해서는 이 책을 직접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자가 마지막으로 책에 남긴 말이 이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즉 공포가 아닌 낙관으로 식민지 개척자를 타이탄으로 보내는 건강한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지 않더라도 타이탄으로 인류를 보낼 생각을 하는 것이 건강한 세상일 것이다. 라고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끝내니까 저희가 오늘 우울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책을 보시면 여전히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재미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거의 1시간 반 네.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한 이유는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충분히 재밌게 읽을만 하고 우주 과학이나 우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한번 읽어보시고 현재를 보고 싶으시면은 우리는 지금 토성으로 가고 있다 읽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미도 읽을 수 있고 지금 제 앞에 코스모스가 있는데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사전이에요, 사전. 6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다시 한번 또 검토하면서 읽어봤는데 여전히 뭐 재밌고 희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2권의 책을 추천하는 걸로 오늘을 마무리를 할까 하고 그리고 영화 아까 저희가 보이저호 네. 이야기 1호 네. 이야기가 지금 외계까지 날아가 네.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태양계 밖에까지 날아가 네. 있다고.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스타트렉 영화판 제가 본 스타트렉 영화판은 그 누구지? 베네딕트 컴버비치 나오는 그거밖에 몰라요. 예. 더 옛날 거 말씀하시는 거는 뭐 80년대? 최초의 영화 원래 이게 드라마였잖아요. TV 드라마. 최초의 영화판이 78년도에 나왔어요. 1978년도에. 1978년도 영화를 제가 어릴 때 개봉을 해서 본 건 아니고 어릴 때 비디오로 봤는데 상당히 내용이 감동이 좀 있었어요.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는데 그 스타워즈가 나오고 나서 나온 영화라서 상당히 히트를 할 줄 알았나 봐요. 그게 1978년 정도에 나왔던 영화니까.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내용이 우주에서 뭔가 괴물체가 계속 다가와요. 인간은 그 괴물체가 뭔지 미래의 이야기인데 계속 조사를 하죠. 근데 계속 다가만 오고 신호를 보내는데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괴물체가 다가올 때 어떤 신호를 계속 지구로 보내주고 있는데 근데 그 신호가 알고 봤더니 그 미래 이야기니까 스타트rek은 알고 봤더니 과거에 지구에서 쓰던 라디오 전파인 거예요. 그거를 해석을 해서 그 괴물체가 뭔지를 나중에 알아내는 지금 기억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괴물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보이저 1호였어요. 보이저 1호의 그 임무가 우주의 정보를 지구로 보내라 했잖아요. 그게 우주 어느 외계까지 날아간지 모르지만 저 멀리 외계까지 날아가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스스로 지능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내용이었거든요. 보이저 1호가 78년도에 발사가 됐는데 지금도 작동을 한다고 해요. 지금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신호가 이제는 지구까지 오는데 꽤 걸리겠네요, 시간이. 그렇죠. 그리고 그 얘는 배터리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 배터리 뭐 이런 걸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곧 하나하나 작동을 멈추기 시작할 거예요. 2020년쯤 되면 거의 2025년쯤 되면 아예 작동이 멈춘다고 하는데 뭐 그 영화적 상상력으로 만든 거이긴 하지만 어떤 우주에 대한 로망이나 감동이 있는 내용이어서 참 흥행과 상관없이 좋아했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보이저 1호가 생각이 나서 어떤 우주에 대한 로망을 한번 키워보시라라는 말로 오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또 책 준비하셔야죠. 수고는 사실 저는 오늘 별로 말을 안 해서 다음 주제는 우리 작가님들과 함께 작가님들과 함께 여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이 한번 곧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전유진 편집자님이
주제를 뭔가 하나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